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혜를 취재하여 여러분의 서랍에 넣어드리는 해안의 서랍장입니다. 오늘 제가 꺼내볼 이야기는 조금 무겁지만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한 번은 마주해야 할 주제입니다. 바로 무너짐과 일어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님들 중에는 50대, 60대, 인생의 중반을 넘어서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 나이를 안정기라고 부르지만 취재를 해보면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의 은퇴, 믿었던 사업의 실패, 자녀의 독립 후 찾아오는 빈둥지 증후군, 그리고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건강의 적신호까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건가라는 공포와 마주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 역사상 가장 처참하게 무너졌으나 가장 위대하게 부활한 한 남자의 생존 기록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왕의 남자에서 하루아침에 대역죄인이 되어 18년 동안이나 세상에서 격리되었던 남자, 다산 정약용입니다. 그는 단순히 정신 승리로 그 시간을 버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주 치밀하고 독하고 지극히 현실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지옥에서 건져 올렸습니다. 오늘 해안의 서랍장은 다산이 유배지에서 사용했던 멘탈 생존의 기술을 낱낱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1801년 겨울,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인 전라도 강진에 도착했을 때 그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창 일할 나이, 인생의 황금기였죠. 하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신을 총애하던 정조대왕은 승하했고 형제들은 처형당하거나 뿔뿔이 흩어졌으며 집안은 패족, 즉 망한 집안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강진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역적이라며 피했습니다. 밥 한 끼, 잠자리 하나 내어주는 이가 없었죠. 그가 겨우 몸을 누일 수 있었던 곳은 강진 읍내에 다 쓰러져가는 주막집 뒷방 한 칸이었습니다. 주모의 배려로 얻은 그 작은 방은 퀴퀴한 냄새가 나고 겨울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한양의 으리으리한 기와집에서 살던 엘리트 관료가 시골 주막의 취객들, 고함 소리와 음식 냄새가 진동하는 곳에 내던져진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억울해서 미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다산은 처음 유배지에 왔을 때 극심한 화병과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가, 나를 배신한 놈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분노가 그를 잠식했습니다. 그는 폐인이 되기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산은 그 좁고 더러운 방에 사이제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네 가지를 올바로 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생각은 맑게, 용모는 단정하게, 말은 적게, 행동은 무겁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산의 첫 번째 생존 기술을 발견합니다. 바로 환경을 탓하지 않고 환경을 정의하는 능력입니다. 남들이 볼 때 그곳은 실패자가 숨어 지내는 주막 뒷방이었지만 다산은 그곳을 나를 수양하는 수도원으로 재정의했습니다. 공간의 의미를 바꾸자 그곳에서의 시간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미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첫 번째 단추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나 사업 실패 후에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단절입니다. 어제까지 울리던 전화기가 조용해지고 명절이면 찾아오던 선물도 끊깁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왕따 혹은 고립이라고 부르며 괴로워합니다. 다산도 똑같았습니다. 한양의 정계 소식은 끊겼고 친구들은 후환이 두려워 연락을 끊었습니다. 철저히 혼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산은 이 지독한 고독 속에서 역설적인 깨달음을 얻습니다. 벼슬길에 있을 때는 손님 접대하랴, 왕의 부름에 응하랴, 내 공부를 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 그런데 이곳에 오니 나를 찾는 놈이 하나도 없구나. 이것은 하늘이 내게 마음껏 공부하라고 준 휴가이자 기회다. 해안의 서랍장이 분석한 다산의 두 번째 기술은 고독의 리프레이밍입니다. 그는 고독을 외로움이라는 감정으로 소비하지 않고
자유시간이라는 자원으로 활용했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4050 세대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지금 외로우십니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난생 처음으로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쓸 수 있는 완벽한 시간을 선물 받은 것입니다. 다사는 그 고독의 시간 동안 경전 연구에 몰입했고 훗날 500여 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술을 남기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만약 그가 계속 바쁜 고위 공무원이었다면 목민심서 같은 역작은 결코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독은 형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2막을 준비하기 위해 신이 부여한 독점적 몰입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울감이 덮치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은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다사는 이 무기력증과 어떻게 싸웠을까요? 여기서 그의 가장 지독하고 현실적인 면모가 드러납니다. 다사는 루틴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한양에 있을 때와 똑같이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의관을 정제하고 꿇어앉았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정해진 시간 동안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얼마나 독하게 앉아 있었는지 엉덩이가 짓무르고 복사뼈가 바닥에 닿아 구멍이 뚫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를 과골삼천이라고 하죠. 복사뼈에 구멍이 3번이나 날 정도로 앉은뱅이 생활을 하며 학문에 매진했다는 뜻입니다. 해안의 서랍장이 주목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다사는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해야지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몸을 책상 앞에 묶어둔 것입니다. 마음이 우울하든 즐겁든 상관없이 기계처럼 몸을 움직여 일상의 규율을 지켜나갔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우울증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행동 활성화입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몸을 움직이는 것이죠. 다사는 200년 전에 이미 이 원리를 알고 실천했던 것입니다. 지금 무기력함에 빠져 계신가요? 마음을 고쳐먹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마음은 갈대 같아서 잡히지 않습니다. 대신 몸을 잡으십시오. 아침 6시에 무조건 일어나기, 하루 30분 무조건 걷기, 매일 A4 한 장의 글을 쓰기. 다산처럼 몸을 규율 속에 가두면 무너졌던 마음은 서서히 그 틀에 맞춰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하고 현실적인 치유법입니다. 18년의 긴 유배 생활 끝에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다사는 더 이상 실패한 정치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석학이자 수많은 제자가 따르는 스승이 되어 있었습니다. 패족이라던 그의 집안은 훗날 그의 가르침을 받은 아들들에 의해 다시 명문가로 일어섰습니다. 다사는 우리에게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인생의 겨울은 춥고 고통스럽지만 그 추위가 나무의 나이테를 단단하게 만든다는 사실을요. 구독자 여러분, 지금 겪고 계신 실패, 상실, 고독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산 정약용에게 유배지가 감옥이 아니라 서재였듯이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차가운 현실도 훗날 여러분을 완성시킬 공방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겪었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하루를 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억울함에 술잔을 기울이기보다 다산처럼 단정히 앉아 책 한 줄을 읽거나 내일의 계획을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그 사소한 하루들이 모여 여러분을 가장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해안의 서랍장은 여러분의 고독하고 위대한 싸움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오늘 다산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산이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가난과 멸시 속에서도 자존감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안의 서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